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아 PT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미아 PT 이름에 걸맞게 박성후 트레이너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지난주에 좀 함께하니까 좀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대화 자체에 몰입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은 걱정도 많이 하고 혹시라도 떨면 어떨지 막 이런 거 되게 신경 쓸 부분이 많았었는데 그 전까지는 막 또 들어가다 보니까 아예 그런 게 아예 생각이 안 나올 정도로 재밌었어요. 네, 저도 박쌤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하듯이 이야기도 나누고 또 운동도 함께 하니까 이 미아 PT 참여하는 이 시간이 훨씬 더 좀 즐거워지는 것을 좀 경험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인간의 육체미 그리고 몸에 대한 근육이라든가 아니면 신경의 어떤 연결들 이런 이야기들로 좀 미학을 좀 풀어보았는데 이제 몇 가지 좀 질문을 주신 내용 중에 약간 장난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 장난만이 아니라 그래 실제 우리 일상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질문이 좀 들어왔는데요. 이제 오랫동안 PT 트레이너로 활동을 하시면서 사람의 몸을 이렇게 쫙 보면 이 사람의 체지방은 얼마이겠거니 이 사람의 어떤 수치는 얼마이겠거니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좀 스캔이 되시는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제 100% 제가 맞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얼추 어느 정도 오차 범위 안에서는 제가 그래도 짐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너무 신기한데요. 사실 이제 저도 아침마다 이제 인바디 체중계가 있어서 수치를 재기는 하는데 이 수치가 뭘 의미하지? 라고 하는 거를 또 해석하는 것은 또 다른 공부가 좀 필요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체지방 수치가 어느 정도이면 좋거나 아니면 더 넘어가면 이게 위험한 건가? 뭐 이제 이런 어떤 해석이 좀 필요하기는 한데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보았던 원반 던지는 사나이 그리고 다비드상 이 조각상들의 모습을 놓고 봤을 때 이들의 인바디 상태가 어떠한가 특히 체지방 상태가 어떠한가 라고 하는 걸 좀 가늠해 본다면요. 되게 재밌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각품을 어떻게 보면 뭐 예술작품, 아름다움 이런 쪽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실용적으로 그렇지 체지방 지수 이 수치 어떻게 이걸 그렇게 볼 수 있는 것도 우리 일상에서 조각작품과 함께하는 또 재밌는 방법인 것 같기도 해요. 더 그렇게 하면 친숙하게 이제 옛날 그 예술품 조각상들이랑 더 친해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먼저 다비드 좀 볼까요? 아주 근육의 표현이 굉장히 섬세하고 아름답게 일단 묘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마치 정말 살아있는 인간의 어떤 근육이나 피부를 보는 것만 같은 물론 이제 조명의 효과도 분명히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느낌이 확 들기도 하거든요. 이 모습에서 어떻게 좀 우리가 체지방을 좀 따져본다면요. 일단 다비드상을 쭉 보자면 그래도 전반적인 뭐 대형근이라든지 뭐 팔의 근 선명도 그다음에 뭐 복근에서 보이는 이 선명도라든지 발달 이런 걸 좀 보면 제가 보기에는 한 체지방 13%에서 한 18% 정도 사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13에서 18% 정도면 어떻게 우리가 어떤 해부학적인 그리고 인체미에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하면 탑 클래스 정도에 해당하나요? 지금 어느 날의 기준에 있어서는 탑 클래스는 안 될 것 같고. 그렇군요. 뭐 평범한 정도? 보통 이제 요새 좀 많이 열리는 게 또 피트니스 대회가 많잖아요. 보디빌딩 대회도 많고. 바디 프로필 찍으시는 일반인 분들도 꽤 많으시고요. 그래서 보통 그런 보디빌더들 피트니스 대회에 나가시는 남자분들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한 4%, 3% 내지 한 7%까지의 체지방을 가지고 대회에 나가시고요. 이제 그 다음에 7%면 이게 거의 가죽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거의 가죽만 잡히는 느낌이죠. 맞아. 그럼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인가 보다. 이제 화면에서 이렇게 피부 가죽을 이렇게 드는데 지방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요새 또 되게 유행하는 바디 프로필 촬영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도 많이 참여하시고 또 그 결과물을 많이 남기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보통 남자 기준으로 한 7, 8%에서 한 15%, 16% 이 정도 사이로 많이 찍으시죠. 그렇구나. 그들에 비하면 아까 보았던 다비드는 좀 일반인 수준이겠네요. 일반인이라고 하지만 서도
사실은 다윗도 군인이었죠. 네. 네. 그래서 그때도 항상 많은 전쟁터에서 훈련을 받고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의 그 체지방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오히려 그 체지방이 더 없는 것보다 더 사선을 넘나들 때 더 효과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어요. 그 목적에는 맞을 수 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조각 작품을 이 체지방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이러한 시선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미학 PT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주 후기까지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됐고요. 오늘은 또 새로운 이야기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고대의 미의 기준, 그러니까 얼마나 인체 비례, 이 황금 비율이라고 하는 이 비례 관계의 기초에서 아름다운 형상을 빚어낼 수 있는가, 그것을 그리스 고대에서부터 르네상스 이 두 가지의 작품 흐름 속에서 좀 살펴봤어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듯이 이제 19세기 말 17세기서부터 조금씩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일종의 일탈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게 꼭 그 한 가지 기준으로만 이야기할 수는 없어 라고 하는 그런 반항과 저항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20세기 이후로 아주 활발하게 펼쳐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미술의 역사가 이렇게 좀 길잖아요. 이 시각예술의 역사에서 19세기 후반 20세기로 넘어가는 이 대목은 정말로 혁명적인 그런 시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닌 게 아니라 혹시 박사님 어떤 미술관에 가거나 아니면 현대예술 작품 같은 것들을 평소에 좀 즐겨 관람을 하시나요? 저는 옛날에 제가 원래 트레이너를 하기 전에 회사를 다녔었는데 해외 출장을 나가거나 아니면 여행을 가면 특정 도시에 가게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제일 전 메인으로 하는 게 일단은 해당 도시에 있는 미술관에 가는 걸 좋아했었어요. 그러시구나. 확실히 취향이 있으시네요. 이야,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미술 교과서에 이제 주로 등장하는 풍의 그런 작품들도 이제 미술관에서 관람을 할 수가 있겠고, 또 어떤 미술관이나 전시회를 가다 보면 이게 도대체 이걸 뭘 봐야 되는 거냐 이제 이런 경험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가장 작품을 경험하거나 관람을 하실 때 이건 좀 당황스러운데 이렇게 경험하신 적은 좀 없으셨나요? 많이 있었죠. 왜냐면 제가 미술 작품들을 볼 때는 1차원적으로 그냥 시각적인 감각으로서 이제 바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되게 좋아했는데, 이를테면 어떤 특정 형상이 바로 이제 표현이 된 그런 그림이라든지 구조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아니고 조금 더 되게 추상화적으로 넘어가게 되거나 아니면 이만한 캔버스에다가 점 하나 찍혀 있고 거기에 대한 의미를 해석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저는 이제 되게 좀 생각이 많아지게 되죠. 맞아요. 역시 박사님 이 감각이 열려 계셔가지고 이 미술의 흐름, 이게 작품에서 뭘 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직관적으로 잘 진입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대로 미술의 역사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첫 번째 어떻게 보면 큰 대부분의 미술의 어떤 역사 시기 속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그리고 가장 많이 보이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얼마나 잘 묘사했는가, 대상을 자세하게 섬세하게 그리고 마치 사실처럼 잘 묘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방식으로 작품을 제작을 하기도 하고요. 그게 아무래도 좀 감상하기도 쉽고 좀 감정이입하기도 더 쉬운 면이 분명히 좀 있죠. 그래서 얼마나 잘 모방하고 잘 재현하는가라고 하는 방식으로 미술작품이 제작이 되기도 하고요. 그와는 좀 다르게 이거 조금 더 어려운 방식, 한마디로 형태를 막 깨거나 해체시키거나 아니면 굉장히 많은 사고와 철학적인 개념들을 필요로 하는 이제 그러한 예술 작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9세기 후반 정도, 그리고 20세기 넘어가면 완전히 이제 그런 그것이 주류가 되어서 자리를 잡게 되는데, 바로 그렇게 미술의 역사가 20세기로 넘어가면서부터 이젠 정말로 다른 방향의 예술 작품이 가능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향이 바로 추상의 경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상적으로 얼마나 자세하게 정확하게 잘 묘사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20세기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주요한 담론이 되지 않는
그런 결과를 좀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추상 미술 작품 제가 2점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먼저 춤을 추고 있는 듯한 그런 추상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작품은 이제 바실리 칸딘스키의 이제 컴포지션 7일 거예요. 이제 이 작품인데 어떠십니까? 이런 거야, 그죠? 네, 그렇죠. 이런 거죠. 네, 이런 거야. 네. 아마 이제 추상예술 작품을 추상 이제 미술 특히 이제 회화 같은 것들을 보게 될 때 이거 뭘 봐야 되는 거야? 뭐 이렇게 나무가 그려져 있거나 인물이 그려져 있거나 아니면 어떤 스토리를 담고 있는 듯한 장면을 그리고 있거나라고 하면 바로 거기 그림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벌써 추상예술 작품은 보자마자 뭐 탁 튕겨져 나오는 듯한 이제 이런 느낌을 받기도 해요. 네네. 사실 이제 추상 미술에서의 그 추자가 이제 추출하다 할 때 그 뽑아내다라고 하는 의미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추상 미술의 그 추자는 구체적인 형태에서 본질적인 부분을 뽑아낸다라고 하는 의미를 일단 좀 가지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어떤 내용을 전달하려고 할 때 일일이 손가락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형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다 그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긴 모습들 여기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만 이렇게 딱 뽑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본질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박사님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사실 이 형과태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되게 본질적인 맞아요. 네. 어떻게 생겼던지 간에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그와 같은 형태 안에 담겨져 있는 근데 왜 본질이란 말도 참 어려워요. 그렇죠. 네. 그 본질, 알맹이, 진짜, 에센스 요것만을 내가 형태적으로 이렇게 한번 풀어놔 보겠다라고 하는 게 추상미술의 가장 제 1번 컨셉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봤던 그 칸딘스키의 작업도 뭔가 본질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네네. 뭐가 좀 느껴지시나요? 일단 그런 제가 차원에서 봤을 본다면? 때는 이 현대 미술인 거잖아요. 네. 바로 이 전에 제가 봤던 기억하는 것들은 네. 모네의 작품이라든지 아니면 그 기억 잘 안 나는데 막 기차 가는 뭐 있어요. 막 연기 나고 막 그런 풍경화라든지 이런 건 딱 그 상 자체를 따서 그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해돋이 같은. 맞아요. 네, 그런 것들. 네.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떤 거를 바로 표현하지 않은데 딱 이런 거 봤을 때는 그냥 감각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네. 역동적이다, 에너지가 있다, 아니면 뭔가 좀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든다. 네. 이 정도까지는 제가 좀 캐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답이에요. 네, 칸딘스키는 이와 같은 추상의 어떤 작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 우주적 존재로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본질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자. 네. 우리는 힘을 가지고 있고 운동을 하고 있고 리듬감을 가지고 있고 율동과 박자와 어떤 나름대로의 이 패턴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힘을 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회화로 이렇게 좀 보여주려고 했던 그런 시도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칸딘스키가 음악에 관심이 많았어요. 음악은 리듬이 있고 멜로디가 있고 율동이 있고 한마디로 이 흐름들, 운동감이 분명히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주 내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이 우주적 리듬 그리고 우리가 소리를 통해 가지고 주고받는 이 힘의 어떤 역동성 이런 것들을 형태로 한번 보여줘 보도록 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파동과 소리, 힘의 움직임, 힘의 어떤 그런 크기들 이제 이런 것들을 형태로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막 구체적인 어떤 나무의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뭐 강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보여줄 필요가 없었던 거죠. 더 이상 1차원적으로는 보여주지 않겠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그래 우주적 존재의 이 힘과 역동을 좀 보여줘 보도록 하자라고 하는 칸딘스키식의 추상이 좀 있었다면 또 다른 방식의 추상도 있었는데요. 두 번째 작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냉장고에 이거 많이 쓰지 않나요? 맞아요. 네. 이런 패턴이 많이 들어가죠. 맞아요. 뭐 싱크대, 네네네. 어떤 장로 이런데 많이 쓰는 그런 구성이기도 한데 이 작품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익숙하게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몬드리안의 구성이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이 작품도 사실은 이제 추상이에요. 네.
그런데 앞에서 봤던 칸딘스키의 추상하고는 좀 다르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조금 더 정형화가 된 느낌이에요. 아, 정형화됐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수직과 선과 면으로. 선과 면으로. 네. 그리고 뭔가 이렇게 뭐 율동감보다는 차분한 느낌 많이 차분하게. 네. 좋습니다. 저런 차이가 어디서 왔을까요? 같은 추상이라도. 저는 일단 그 배경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배경. 네. 그 두 화가가 네. 태어난 곳, 살아온 곳이라든지 아니면 그 생애. 네. 뭐 그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을까요? 아, 그러네. 네. 이게 이제 예술 사회학적으로 네, 역사적 배경하에서 네. 작가의 어떤 작업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자는 이제 그런 취지인데 사실 두 사람은 추상이라고 한다는 면에서는 공통의 어떤 속성으로 좀 묶여요. 그런데 두 작가가 추상에 접근해가는 방식 자체는 사뭇 다릅니다. 어떤 방식이었냐? 저는 이 칸딘스키와 몬드리안을 이렇게 구분을 좀 하고 있는데요. 경험 이전의 추상과 경험 이후의 추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네. 그 말이 무엇이냐면 먼저 칸딘스키를 보자면 칸딘스키는 일종의 이렇게 우리가 인간의 몸을 띠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세상이 펼쳐지게 되고 하는 이와 같은 형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주는 잠재적으로 어떤 힘의 상태에 있었던 걸까? 이걸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지기 전에 본질적인 우주의 힘은 어떤 방식으로 펼쳐지고 있었느냐라고 해서 실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전의 세계, 여기에 기초해서 이제 추상의 작업을 좀 했던, 그리고 그걸 좀 보여주려고 했던 그런 작가라고 할 수 있다면 또 그 말을 듣고 네. 그림을 보니까 약간 또 빅뱅의 그 폭발 맞아요. 그런 느낌도 드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는 칸딘스키 작품을 좀 보게 되면 아이 뭐 장난하는 거야? 뭘 그린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어른들이 많은데 네. 칸딘스키 작품은 애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이 파동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쉽게 반응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어른들은 벌써 머리가 그렇죠. 좀 익어가지고 네. 어떻게든 의미를 파악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뜻을 막 자꾸 찾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몬드리안은 경험 이후의 추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몬드리안은 이 경험 세계를 관찰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야, 이 세계는 어떻게 이루어진 걸까? 이 세계는 본질적으로 어떤 힘들로 이루어진 걸까? 이걸 발견해내기 위해서 나무도 관찰하고 산도 관찰하고 이렇게 관찰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경험 세계를 무수히 많이 관찰을 해본 결과 이 세계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수평적 힘과 수직적 힘, 이 두 가지 힘으로 세계가 만들어진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인식적으로 이해 상태에서 찾아내게 된 거죠. 그래서 본인이 발견한 세계의 어떤 본질적인 어떤 힘의 운동 방향, 이것을 이 작품으로 이렇게 종합해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겠어요. 3차원적이네요. 점, 선, 면 이렇게 활용을 하면서. 네, 그래서 세계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힘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 몬드리안이 이 구성이라고 하는 이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 사실 나무를 굉장히 많이 관찰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나무가 자라나는 이 운동의 방향을 한번 잘 관찰해 보자라고 하면 결국 나무가 이렇게 자랄 수 있는 건 수평적으로 확장되고 수직적으로 성장하는구나. 결국 단순화하면 본질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두 가지 힘으로 세계라는 것이 이루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 작품에 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추상도 어려울 수밖에 없죠. 작가의 머릿속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대 이제 20세기 이후의 예술 작품들이 작가가 뭘 경험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의미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추고 그걸 기준으로 자꾸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미술이 이제 쉽지만은 않게 되는 그런 경향으로 좀 흘러가게 됩니다. 어떠셨어요? 두 작품 보니까? 사실 현대미술사에서 되게 많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맞아요. 그런 대표적인 작품들이잖아요. 네. 저는 보면서 나름대로 이게 불규칙
속에 규칙이 있다라고는 생각은 하고는 있었는데 네. 또 이렇게 설명을 또 자세하게 해주셔서 네. 많이 좀 이해에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현대미술 작품을 감상하시거나 좀 즐기시려고 할 때는 물론 감각적으로 좋네, 재밌네 이렇게 감각적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현대미술의 어떤 여러 담론들 있잖아요. 요즘 현대미술 이 현장에서 어떤 담론들, 어떤 개념들이 주요하게 소비되고 연구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담론의 흐름을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하시면 훨씬 더 재미있고 또 의미를 많이 생산하는 방식으로 작품을 좀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술작품 감상도 좀 공부가 필요하게 된 그런 흐름으로 더 가게 되는 것이죠. 아는 만큼 더 보이고 더 재밌으니까. 맞아요.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는 만큼 보이지만 또 아는 만큼 안 보이는 부분도 분명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역설을 항상 생각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갔는데 우리 운동해야 돼. 네. 지난주에 우리가 빠뜨렸던 운동이 하나 있었는데 오늘 그 운동 추가로 같이 좀 배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운동 하나만 더 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의자를 좀 빼볼까요? 이 의자를 먼저는 우리가 살짝만 더 앞에다가 두고 의자로 활용한 할 건데 왜냐면 저번 방송에서 약간 피드백이 더 들어왔었어요. 그게 뭐냐면 혹시라도 몸 움직이는 게 조금 더 조심스럽고 불편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이번에는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운동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 스쿼트 한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죠.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제가 집중해서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것보다 조금 더 순한 맛으로 운동을 좀 할 건데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의자가 있으면 실내에서 우리가 집에서 의자를 두고 의자 등받이에다가 양쪽 손을 올린 다음에 운동을 시작할 거예요. 아무래도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내 몸에 있는 모든 무게중심을 다 한꺼번에 내가 다 감당할 필요는 없으니까. 맞아요. 확실히 좀 의지가 되네요. 네, 맞아요. 이 등받이에다가 손을 두고 의지를 하면서 자, 그대로 스쿼트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스쿼트 폭으로 다리를 좀 벌려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 골반 너비로 뒤꿈치 맞춰주고 양쪽 앞코는 살짝만 더 팔자로 벌려주고 무릎도 같이 돌려줄 거예요. 그러면 내 고관절, 골반 쪽에 공간이 더 확보가 되면서 엉덩이가 그대로 수직으로 내려갈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대로 한번 8개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시작. 하나. 자, 올라오면서 숨 뱉고요. 자, 둘. 셋. 넷. 다섯. 여섯. 와, 무릎에서 뚝 소리 났어. 일곱. 자, 마지막 하나. 8. 여기까지. 자, 좋습니다. 선생님, 근데 하다 보니까 여기 복부 부분에, 복근 부분에 좀 긴장이 좀 되는 느낌도 좀 있거든요. 괜찮은 건가요? 그럼요. 우리가 항상 운동을 할 때는 형식보다는 복식 호흡을 가장 기반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전신의 근육을 다 쓰게 되면 자연스레 또 이 복부에도 힘이 코어에도 힘이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또 소개해드릴 운동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저번이랑 똑같이 책을 한번 이용을 해볼 거예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백과사전 정과 갖고 오세요. 정과라고 하니까 언제적 사람이냐고 그러던데요. 정과 선생님 아세요? 전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저는 국민학교라는 게 있어가지고 저는 거기서 그렇구나. 모든 받아쓰기라는 책들을, 공책들을 나중에 2학년부터 초등학교라고 고쳤죠. 그렇구나. 국민학교 아는 거 보니까 그렇게 우리 멀쩡하지 않네요. 자, 이번에는 의자를 살짝 치워보시고 그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책을 갖고 할 건데 굳이 책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내가 무거우면 수건 같은 거를 잡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팽팽하게. 자, 이 상태에서 다리만 조금만 더 넓게 벌리시고요. 그 다음에 쭉 앞에서 자, 우리가 이번에는 내 몸 전신을 돌리면서 로테이션을 만들면서
우드 초퍼라는 동작을 해볼 거예요. 이제 우드 초퍼가 나무꾼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나무꾼이 나무를 찍어서 베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돌리면서 내 전신에 있는 근육을 다 써주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올리면서 숨을 뱉고 마시고 뱉습니다. 자, 조금 더 동작을 역동적으로 하셔도 괜찮고요. 우리가 이 회전, 로테이션이 생기면서 발 뒤꿈치를 자연스레 오른쪽, 네, 지금 오른쪽 다리의 뒤꿈치를 자연스레 깨워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죠. 동작을 크게 해도 괜찮다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전신에 있는 근육들의 협응력도 같이 길러주도록 할 겁니다. 자, 반대 한번.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데 네. 와, 몸이 여기가 쭉 풀리네요. 그렇죠. 너무 네. 좋다. 꼭 자, 해보세요, 여러분. 너무 좋습니다. 반대도 한번 8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시작. 반대 또 못하는 거 아니야? 네. 천천히 숨만 들이마시고 내뱉고 셋, 넷, 다섯, 여섯, 야, 근데 일곱, 여덟, 여기까지. 아니 근데 오른쪽으로 방향을 할 때랑 왼쪽 방향으로 할 때랑 감각이 조금 다르네요. 일단 우리 몸은 항상 균형이 맞지는 않으니까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약간 좀 어색하다 느껴지는 그런 방향을 더 많이 좀 연습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도 좀 네,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네요. 그 밸런스가 좀 맞을 것 같아요. 네. 와, 여러분 이 마지막 이 운동 진짜 단순해 보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팔을 밑에서부터 아래로 네, 이렇게 약간 사선 반원을 위로. 그리듯이 네. 올리는 것인데 이 단순한 동작으로 온몸이 이렇게 한번 좀 혈액도 순환되는 것 같고 근육도 전체적으로 쫙 펴지는 것 같아서 이 효과가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약간 스쿼트에서 이걸로 연결이 되니까 이쪽은 좀 더 어떻게 보면 근육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다면 네. 이건 약간 좀 이렇게 풀어주기도 하고 늘려주기도 하는 네, 그런 맞습니다. 느낌이 스트레칭 들어서 효과도 같이 너무 좋습니다. 아주 네. 좋아요. 네. 좋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또 이렇게 두 번째 시간으로 좀 꾸며봤는데요. 네. 다음 주가 더 기대돼요. 다음 주에도 또 좋은 운동이 있겠죠? 네, 다음 주도 마찬가지로 더 좋은 운동과 더 좋은 강의 네. 네,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는 더 풍성한 그리고 더 재밌는 미학 이야기와 또 좋은 운동 동작으로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애쓰셨어요. 네. 고맙습니다.